1995년 일본은 미국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해 세계 경제의 정점에 섰죠. 도쿄는 미래 그 자체였고 모두가 일본의 시대가 올 거라 믿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하면 최고 품질의 상징이었거든요. 소니 워크맨, 토요타 자동차, 파나소닉 전자제품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성장은 끝났고 기적은 사라졌죠. 지금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았고 인도에게마저 추월당했으며 인구는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부유했던 나라가 어떻게 디플레이션과 부채 그리고 변화 거부의 늪에 빠지게 된 걸까요? 오늘은 일본 경제가 왜 회복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왜 다시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할 것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일본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시는 파괴됐고 공장은 멈췄으며 경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잿더미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일본은 공장을 재건했고 미국의 경제개혁과 노동자들의 집단적 헌신이 결합하면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일본의 전략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바로 수출 주도 성장이었죠.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 팔았고 수출로 벌어들인 모든 돈은 기술과 교육에 재투자됐습니다. 이 선순환은 멈추지 않았죠. 단 40년 만에 일본의 GDP는 6,000%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때 싸구려 장난감을 만들던 공장들은 이제 정밀 전자제품을 생산했고 토요타와 혼다, 닛산은 세계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소니와 파나소닉은 런던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모든 가정의 필수품이 됐죠. 신칸센 고속열차는 빠르고 효율적인 일본의 새로운 정체성을 상징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혁신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소니 워크맨은 세계가 음악을 듣는 방식을 바꿨고 도시바와 캐논은 기술 그 자체를 재정의했죠. 일본의 경영기법인 카이젠은 전 세계 공장의 표준이 됐습니다. 1989년 세계 20대 기업 중 15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말은 최고 품질을 의미했죠. 일본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곧 미국마저 넘어설 거라 믿었습니다. 도쿄의 스카이라인은 네온으로 빛났고 미래는 일본어로 말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 자신감, 일본의 성장이 절대 멈추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곧 몰락의 씨앗이 됩니다. 1980년대 일본은 막을 수 없는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미국 도로를 장악했고 일본 전자제품은 모든 미국 가정의 거실을 채웠죠. 미국과의 무역 흑자는 해마다 커졌고 워싱턴에게 이건 정치적 악몽이었습니다. 미국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실업률은 올랐으며 유권자들은 분노했죠. 정치인들은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폭발했고 일본의 흑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이건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고 뭔가 조치가 필요했죠. 1985년 상황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균형을 되찾기 위해 미국은 달러의 가치를 강제로 떨어뜨리자고 제안했죠. 세계 5대 경제국인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의 재무장관들이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 달러를 약화시키고 엔화를 강화시키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플라자 합의죠. 미국에게는 수출품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방법이었지만 일본에게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합의의 결과 엔화 가치는 급등했습니다. 2년도 안 돼서 50% 이상 절상됐죠. 여러분 나라의 통화가 하룻밤 사이에 2배로 비싸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수출하는 모든 제품이 외국 구매자에게 갑자기 2배 가격이 되는 겁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수출이 붕괴했거든요. 수출 성장률은 플러스 15%에서 플러스 5%로 떨어졌고 곧 마이너스로 추락했습니다. 한때 성공의 상징이었던 공장들은 이제 문을 닫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일본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폭락했고 기업들은 수익 감소와 해고에 직면했습니다. 도쿄의 정책 이반자들은 공포에 떨었죠.
거의 전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에게 강한 엔화는 재앙이었으니까요. 일본은행은 과감하게 금리를 5% 이상에서 2.5%로 대폭 낮췄습니다. 대출을 싸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소비자들이 지출하도록 밀어붙인 거였죠. 처음엔 효과가 있었습니다. 돈이 자유롭게 흘렀고 은행들은 공격적으로 대출했으며 투자자들은 부동산과 주식에 현금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싼 대출은 대규모 투기를 부추겼습니다. 자산 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모두가 호황이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 믿었죠. 플라자 합의는 미국에게는 목표를 달성했지만 일본에게는 멈출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단순히 부유한 게 아니라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논리를 거스르는 수준까지 치솟았죠. 도쿄 긴자지구의 땅 1제곱미터가 수십만 달러에 팔렸고 도쿄 부동산의 총 가치가 미국 전체보다 더 커졌습니다. 한 도시가 모든 미국 부동산을 합친 것보다 가치가 있었던 거죠. 땅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지위와 권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심지어 골프클럽 회원권이 최대 100만 달러에 거래됐고 사람들은 그걸 주식처럼 사고 팔았어요. 주식시장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니케이 225는 단 4년 만에 3배로 뛰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은 이 기록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세계는 일본의 부를 부러워하면서도 두려워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공기 위에 세워진 환상이었습니다. 주가, 부동산, 100만 달러짜리 골프 회원권은 안정성이 아니라 자기 성공에 취한 시스템의 증상이었죠. 모든 환상이 그렇듯 이것도 끝나야 했죠. 거품이 터졌을 때 부동산 가치는 폭락했고 주식시장은 붕괴했으며 자신감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잃은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잃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건 하나의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세 개의 10년이었습니다. 1990년 일본의 거품이 마침내 터졌을 때 폭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풍선에서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휴익 소리에 가까웠죠. 가격이 떨어졌고 낙관론이 사라졌으며 한때 멈출 수 없던 경제가 침묵 속으로 표류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일시적일 거라 생각했지만 몇 달이 몇 년이 됐고 그 몇 년이 수십 년이 됐죠. 일본은 경제학자들이 나중에 잃어버린 수십 년이라고 부를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 경제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GDP 성장률은 연평균 1%도 안 됐습니다. 한때 다른 어떤 주요 경제보다 빠르게 성장했던 나라치고는 놀라운 추락이었죠. 디플레이션, 즉 가격 하락이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엔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위험한 순환을 만들어냈어요. 가격이 매년 떨어지면 사람들은 구매를 미루거든요.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임금은 동결되며 경제는 정지합니다. 한때 활기로 가득했던 공장들은 조용해졌죠. 부동산 가치는 폭락했고 진정으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에 글로벌 거물이었던 기업들이 갑자기 경쟁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토요타, 소니, 파나소닉, 한때 일본의 완벽함을 상징했던 이들이 조심스럽고 변화에 느리며 부채에 짓눌리게 됐죠. 거품을 자금 조달한 은행들은 부실 대출에 익사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그들을 실패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개입했어요. 싼 신용과 구제 금융으로 구해줬죠. 경제학자들은 이들을 좀비 은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은 거였죠. 많은 비수익 기업들이 단지 대량 해고를 피하기 위해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됐거든요. 그 결과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장하지 않는 경제였습니다. 디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일본 은행은 금리를 거의 0%로 낮췄고 심지어 양적 완화라는 급진적 실험까지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인플레이션은 0 근처에 머물렀고 임금은 정체됐으며 성장은 거의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본 밖에서 세계는 앞으로 나아갔죠. 중국이 부상했고 기술은 다른 곳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때 미래를 대표했던 그 나라는 시간 속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일본의 거리는 깨끗했고 기차는 여전히 정시에 운행됐으며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에너지는 사라졌죠. 기적은 일상이 됐고 야망은 인내로 변했습니다. 일본은 늙어가고 성장을 멈춘 최초의 현대 국가가 됐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일본이 왜 진정으로 회복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모든 예측이 일본이 절대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본은 사람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중위 연령은 이제 48세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죠. 이건 나라의 절반이 이미 은퇴에 접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산율, 즉 여성 한 명당 평균 자녀 수는 겨우 1.4명으로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더 낮죠. 결과적으로 한때 1억 2,700만이었던 일본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8천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되죠. 이건 한 세대 만에 영국 전체 인구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라지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생산성, 창의성, 경제적 기여를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고객 기반과 노동력이 둘 다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일본의 현실이에요. 15세에서 64세 사이에 생산 가능 인구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주요 경제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한편 은퇴자 수는 계속 증가하면서 국가의 연금과 의료 시스템에 막대한 부담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더 적은 노동자가 이제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해요. 과거에는 은퇴자 1명당 노동자가 5명이었지만 앞으로는 단 2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대부분의 나라는 이민으로 눈을 돌리지만 일본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로 남아 있어요. 거주자의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외국 태생이죠. 문화적 저항이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일본인에게 국가 정체성은 동질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공유된 언어, 역사, 문화라는 개념 말이죠. 이민은 해결책이 아니라 그 균형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고령화 위기는 인구학적 탈출구가 없어요. 시골 전역의 마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전체 도시들이 유령 도시로 변하고 있죠. 많은 곳에서 현수막에 그려지거나 노인들이 말하는 섬뜩한 새로운 질문이 있어요. 누가 우리의 무덤을 돌볼 것인가? 이게 일본 붕괴의 인간적인 면입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으며 되돌릴 수 없죠. 불행히도 일본은 단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고 있습니다. 매년 더 적은 출생, 더 적은 노동자, 더 적은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 없이는 성장도 없고 분명 회복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다시는 예전의 영광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라고 믿는 다음 이유는 일본이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일본의 가장 큰 강점은 규율이었어요. 완벽함, 정밀함, 존중 위에 세워진 문화였죠. 그런데 바로 그 완벽주의가 이제 가장 큰 약점이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성공하려는 욕망보다 강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은 실수가 수치를 가져온다고 배웁니다. 그래서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이 기업가 정신을 거의 죽였습니다. 미국이 3번 실패하고 나서야 성공한 도전자를 찬양하는 동안 일본은 한 번도 도전하지 않은 사람을 찬양해요. 결과적으로 스타트업도 적고 혁신가도 적으며 꿈꾸는 사람도 적습니다. 이런 문화적 신중함은 평생 고용 전통에 의해 강화되어 노동자와 회사 사이의 충성심이라는 말은 고상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평생 같은 직업에 가두고 이동성과 혁신을 억제합니다. 일본의 87% 고용률은 기적처럼 들리지만 그 일자리 중 많은 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해요. 노동자당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산적인 일 대신 바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일본의 관료주의는 전설적이죠. 끝없는 서류 작업, 도장, 승인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세계은행은 일본을 사업 편의성에서 29위로 평가하는데 싱가포르나 한국보다 훨씬 뒤처진 겁니다. 일본인 중 약 8%만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서 글로벌 협력이 훨씬 어렵죠. 일본은 퇴직 공무원을 위한 정부 일자리를 만드는 걸로 유명해요. 대부분 늙은 엘리트들을 고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들이죠. 시스템은 사람들을 일하게 하지만 생산하지는 않게 만듭니다. 모두가 바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없는 경제예요. 일본은 규율로 세계를 혁명했지만 이제 그 규율이 우리가 됐습니다. 규칙이 아이디어를 대체했고 안정이 야망을 대체했죠. 일본을 만든 바로 그 규율이 이제 일본을 호박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일본이 돌아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부채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의 240%를 넘어서며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건 미국 비율의 2배 이상이고 한때 경제학자들이 안전하다고 여긴 것에 거의 10배죠.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경제가 침체될 때마다 정부는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쓰는 것으로 대응했어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건설됐고 도시가 현대화됐으며 일자리가 살아났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프로젝트들은 진전보다는 진통제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일본 정부 부채의 거의 절반이 외국 투자자가 아니라 일본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 은행이 수년 동안 국채를 사들여왔거든요. 본질적으로 국가에 자금을 대기 위해 돈을 찍어내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돈을 빌리는 환상입니다. 20년 넘게 일본은 이 부채를 관리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금리를 거의 0 근처로 유지했어요. 그것도 충분하지 않자 더 극단적인 실험을 시도했죠. 바로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라고 돈을 주고 저축하면 벌금을 물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마침내 다시 기어오르고 있거든요. 금리가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죠.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막대한 부채를 갚는 비용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수백억 달러의 새로운 이자 지급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건 더 높은 세금, 더 깊은 삭감 또는 더 많은 차입에서 나와야 하는 돈이죠. 도쿄 밑에서 째깍거리는 재정 시한폭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개혁하는 대신 일본은 그걸 유지하기로 선택했어요. 모든 위기는 또 다른 반창고로 대응합니다. 더 많은 채권, 더 많은 지출, 더 많은 지연이죠.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를 신중하게 만들었고 고령화는 지출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신 일본의 정책 이반자들은 제로 금리와 무한한 부채로 그것들을 진정시키기로 선택했어요. 이건 회복 계획이 아닙니다. 마취제죠. 일본 경제는 치유되고 있는 게 아니라 잠들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시간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디서 끝날까요? 한때 미래를 만든 나라가 다시 미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일본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는 기적이었고 현재는 경고이며 미래는 불확실하죠. 오늘날의 일본은 경이로움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미래 모습입니다. 혁신이 느려질 때, 안락함이 마비가 될 때, 진보가 향수로 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게 일본을 그렇게 중요하게 만드는 이유일 겁니다. 일본의 고군분투는 더 이상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어요. 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성장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세계는 조용히 일본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질문은 일본이 회복할 것인지가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일본의 운명을 피할 수 있는지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조용한 저항에는 깊이 인간적인 무언가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거든요. 로봇이 쌀을 수확하고 스마트 변기가 건강을 측정하며 빈 학교는 커뮤니티 센터가 됩니다. 이건 성장의 재탄생이 아니에요. 인내의 느린 예술이죠. 어쩌면 이상한 방식으로 일본은 세계의 새로운 종류의 생존을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속도보다 안정성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확장보다 조화를 우선시하는 생존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가 올까요? 일본이 스스로를 재창조할 방법을 찾을까요? 아니면 우아하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서 완벽함에 너무 가까이 날아간 나라로 기억될까요? 모든 제국은 무너지지만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그 침묵, 쇠퇴를 차분히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가장 일본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식환전소였습니다.